털커덕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멎는 듯했고 몸은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문틈으로 희미한 얼굴 하나가 빼꼼히 방 안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주인 여자였다. 아, 왜 함부로 남의 방문을 여세요? 내가 소리쳤다. 그녀는 미안해하기는커녕 태연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노크도 했어요. 나 수도세 받으러 왔거든. TV 소리에 노크 소리를 못 들었던 모양이다. 나는 급히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5,000원이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녀는 한 발 더 다가와 말했다. 잠깐 들어가도 되지? 이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방에 들어오겠다는 그녀를 보며 속으로 혀를 찼다. 참 대단한 여자네. 아, 네, 그러세요. 안방에서 돈을 꺼내와 그녀에게 건넸다. 아주머니, 오늘 일은 비밀로 좀 해주실 거죠? 네. 그러자 그녀는 웃음을 참으려다 결국 폭소를 터뜨렸다. 으이그, 이게 무슨 개쪽이야. 민망해서 투덜거리자 그녀가 팔짱을 끼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걱정 마요. 소문 안 낼 테니. 하지만 자주 그러는 건 몸에 좋지 않아. 저 자주 그러진 않아요.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변명했다. 그녀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비밀로 해주는 대신 내 부탁 하나 들어줘야 해요. 공짜는 없으니까. 순간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다. 뭔데요? 요즘 어깨가 아파 병원 다니는데 지금도 좀 뻐근해요. 잠깐 두드려 줄래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 뒤에 꿇어앉아 어깨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녀가 불쑥 말을 꺼냈다. 근데 아저씨는 젊었을 때 여자들 많이 울렸겠어. 호호. 네?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은 갔지만 나는 은근슬쩍 물었다. 무슨 뜻인데요? 여자들 많이 울리게 생겼더라고요. 나 이만 가볼게. 그녀는 그렇게 떠났고 그날 이후로 우린 서로를 남녀로서 조금씩 의식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감기 몸살에 걸려 몸이 추워서 떨리고 머리까지 아파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했다. 몸이 아프니까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대낮에 내 방 TV 소리를 듣고 주인 여자가 찾아왔다. 아저씨, 안에 계셔. 난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다. 똑똑똑. 이번엔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안에 계시냐고요. 내가 자기 서방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러대는지. 아무튼 그녀 목소리는 마치 천사처럼 들려왔다. 네, 저 여기 있어요. 간신히 대답을 하였지만 그녀가 듣지 못했나 보다. 어머, 문이 열려 있었네. 하며 그녀가 방문을 열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얼굴을 보더니 아저씨, 어디 아파요? 하며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워 보이던지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다. 그녀는 다짜고짜 내 이마에 손을 올렸다. 어머, 열이 펄펄 끝내 이러다 큰일 치르겠구먼.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죠 뭐. 그냥 두면 안 되겠어. 내가 약 지어올게. 지금 어떻게 아파요?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라니깐요. 어떻게 아프냐니까. 그냥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아프고 목구멍도 좀 칼칼하고 그래요. 그럼 잠시만 누워있어. 내가 바로 약 지어 올 테니까. 그녀는 약 사러 나가기 전에 수건에 물을 적셔 이마에 올려주고 가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아파도 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인 여자라니. 순간 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잠시 후 그녀가 약국에서 몸살약을 사왔다. 아저씨, 약을 식후에 먹으라고 했거든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봐요. 그녀가 주방으로 갔다. 밥을 죽으로 만들어 왔다. 자, 일어나 봐요. 빨리 한술 뜨고 약 먹어야죠. 그녀는 나를 일으켜 세우더니 죽을 떠먹여 주었다. 아주머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해도 되니깐 빨리 몸이나 회복하셔. 근데 저한테 왜 이리 잘해주세요? 아저씨도 나중에 갚으면 되지.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깐. 네네, 무슨 부탁이든 들어드리죠. 이제 아주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인데. 이후 약까지 먹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 아까보다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았다. 체온도 많이 내려간 것 같고
두통도 제법 많이 가셨다. 무엇보다 속이 편했다. 근데 주인 여자가 아직도 내 방에 죽치고 앉아 마치 자기네 안방처럼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거다. 아주머니, 집에 안 가셨어요? 어머, 아저씨 일어났어요? 네, 지금 몇 시예요? 5시간 넘었어요. 근데 왜 집에 안 가시고 여기 계세요? 집에 갔다 왔지.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쉬고 있는데 혼자 있는 아저씨가 걱정이 돼 다시 왔어. 그녀는 내 곁에 다가오더니 자연스럽게 이마에 손을 댔다. 어머, 이제 열도 많이 내렸어. 이제 물수건 안 해도 되겠는데. 그녀는 내가 잠든 사이 계속해서 물수건을 바꿔가며 간호를 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저녁까지 챙겨주었다. 아주머니, 이제 집에 가세요. 저 이제 혼자 있어도 되거든요. 무슨 소리야. 혼자 있다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해. 아주머니, 저도 남자예요? 누가 뭐래? 꺼림칙하지 않으세요? 뭐가? 둘이서 같이 밤을 지새는 거? 네. 호호. 아픈 사람 안 덮칠 테니까 염려 말고 주무셔. 나는 어이가 없어 웃고 그녀는 민망하다는 듯 웃었다. 이러는 거 아저씨가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오해 사기 쉬운데. 상관없어. 우리 이혼할 거니깐. 그래서 말인데 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 그녀의 당돌한 농담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그녀는 분명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고백을 내게 건넸죠. 나 정태 아저씨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감이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녀가 나를 정성껏 병간호해 줄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서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런 여자라면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 남주기 아깝다.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녀가 먼저 마음을 표현해 주니 모든 게 한순간에 분명해졌습니다. 도망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녀의 용기 있는 한마디에 나는 기꺼이 마음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35살 미혼남입니다. 지방대를 졸업과 동시에 첫 직장을 얻었고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한 지 횟수로 벌써 10년째네요. 그리고 6달 전쯤에 15살 연상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바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 주인 여자입니다. 정확히 1년 전 원룸 건물 관리인이 연락이 와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니 앞으로 월세를 10만 원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집을 알아보았죠. 처음엔 당연히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았어요. 반전세로 월세는 30 정도까지 괜찮다고 투룸 정도로 알아봤고 부동산에선 괜찮은 매물이 몇 개 있으니 시간 되면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어 집 구경을 다녔어요. 제가 크게 따지는 게 없어 부동산에서 보여준 대부분의 집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본 집으로 가계약을 하려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적는데 관리비가 따로 15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30평대 아파트도 아니고 관리비가 15만 원이나 되냐고 물었더니 그 집은 유선방송, 인터넷, 물세, 건물 청소비 등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그렇다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월세 10만 원이 아까워 이사를 결정했는데 15만 원을 더 내라는 말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곳저곳을 알아보다 결국 원룸은 포기하고 가성비 좋은 주택 매물로 알아봤고 2층 주택의 1층, 직거래를 통해 방 둘, 주방 겸 거실로 된 집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계약서를 적으면서 2층에 사는 주인 여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죠. 근데 50살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모습에 와 엄청 이쁘게 늙었다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아줌마를 보고 이성으로 느낀 건 그녀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만큼 비주얼이 남달랐죠. 계약서 작성하며 그녀 나이가 50살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외모도 제 눈엔 괜찮았지만 성격도 너무 유쾌하고 좋았습니다. 웃상이라고 하나요? 호감상 외모에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녀의 첫인상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녀를 이성으로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워낙에 나이차가 많이 났으니깐요. 더군다나 유부녀였거든요. 제가 사는 곳은 화성시 모처의 2층 주택입니다. 주변에 큰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주로 혼자 사는 젊은 직장인 가구가 생각보다 많아요.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물도 많고요. 사건의 발단은 그 집으로 이사가고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마 그때가 6월 말쯤 되었을 거예요. 초여름 날씨였죠. 밤 11시경 정도였나? 갑자기 위층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한참 재밌게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사람 비명소리와 함께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아주 반복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근원지를 찾으려고 TV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죠. 장기간 중국으로 출장 갔던 아저씨가 돌아와 모처럼 주인 여자와 회포를 푸는 소리였던 겁니다. 그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나로선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흥미로운 데란 생각을 했어요. 암튼 나이 50이 넘어서도 저렇게 금실이 좋을 수가 있구나. 이후 종종 층간소음으로 인해 잠을 설치긴 했지만 싫진 않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주인 아줌마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동료들과 가볍게 맥주 한잔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우연히 주인 아줌마와 마주쳤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녀는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간다면서 나를 만난 것이다. 늦은 시간에 운동 가시네요? 했더니 자기는 사람들 많이 없는 조용한 시간에 가끔 운동을 하러 간다 하더군요. 그렇게 짧게 인사하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누웠다가 입가심으로 맥주나 한 잔 더 하려고 편의점에서 캔 맥주와 안주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동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 아줌마를 또 만난 거예요. 어머 아저씨 또 만났네. 혼술하려고요? 네. 잠이 안 와서요. 한 잔 더 하고 자려고요. 나도 맥주 한 잔 하려고 했었는데 괜찮으면 나랑 같이 한 잔 할래요? 하는 거다. 네, 그러죠 뭐. 둘이 마시면 술맛도 나고 좋죠. 근데 갑자기 그녀와 단둘이 한 잔 하려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설레어오는 거다. 밤마다 층간소음으로 잠을 설칠 때마다 그녀를 떠올리곤 했거든요. 근데 아저씨는요? 어제 중국 갔잖아. 보름 지나야 올 거야. 그날 늦은 밤까지 우리 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죠. 근데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더군요. 20년 가까이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사업을 해보겠다며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수시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며 지냈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투자를 한답시고 돈을 쓰기만 할 뿐 벌어오는 돈은 없다며 부부간의 갈등도 늘어났다고 했어요. 저 역시 주식 투자로 있는 돈 다 날려먹고 이 나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새빵살이 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였죠. 나 근데 총각이랑 술 마시니깐 술도 안 채고 너무 맛있는데 그녀의 뜬금없는 고백이라고 할까? 암튼 그때부터였어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 종종 한 잔씩 해요. 내가 자기를 총각이라 불렀어야 했는데 아저씨라 불러서 기분 안 나빴어? 그런 걸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럼 다행이고 그나저나 총각은 어때? 나랑 단둘이 술 마시는 거. 저도 좋죠. 언젠가부터 친구들도 안 만나고 혼술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럼 나랑 술 친구하는 건 어때? 술 친구요? 그거 신선하고 좋은데요. 그날 아줌마와 술자리는 꽤나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이후 몇 번의 술자리로 이어졌고 결국 둘은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이후 아저씨가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마다 아줌마는 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벌써 1년이 넘어가네요. 근데 그녀가 이혼하면 나랑 살고 싶다는 거예요. 며칠 전 그녀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혼하고 나서 나랑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남편과 진지하게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갔고 재산 분할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줌마한테 주기로 했다면서 이혼하게 되면 자기랑 2층에서 저랑 함께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줌마의 제안을 듣고 문득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가 10년 정도 일해서 모은 돈이 고작 2,5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날려먹고 말았죠. 현재 반전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금 2천만 원 제외하고 현금 500만 원이 저희 전 재산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계신데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 도와줄 형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30 중반 나이에 전세집 하나 구할 능력도 없는 내게 시집 올 여자가 과연 있을까? 언제 돈 모아 허름한 빌라라도 하나 살 수 있을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럴 바엔 남은 인생 주인 아줌마와 함께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비록 나이 차는 많이 나지만 다른 조건들은 저한테 너무 잘 맞잖아요. 더군다나 궁합도 잘 맞고 그리고 아줌마가 저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맞춰주거든요. 저를 아주 끔찍히 아낍니다. 그녀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놓치기 싫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녀와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면 제 인생에 한창 좋을 때를 그녀와 보내야 할 테고 어쩌면 그녀와 평생 살아야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살짝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결정을 해야겠죠. 너무 재고 망설이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녀와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가 내게 준 것이 너무도 컸고 이번 고민을 통해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중 내가 그녀와 헤어진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봤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참 비참하더군요. 이 나이에 전 재산을 잃고 곁에 있던 친구들마저 하나둘 떠나간 상황에서 문득 술 한잔 나누고 싶을 때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생각난 사람은 바로 그녀였죠. 내 옆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 나의 여인 옥순이었습니다. 옥순아,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정말 사랑해. 우리 앞으로 오래도록 함께 행복하자. 모든 위대한 사랑은 희생을 동반한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과 1년 전이지만 저는 지독했던 회사 생활을 청산하고 공무원에 도전하고자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빠른지 9급 공무원이 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도 그때의 기억이 참 옛날 일같이 느껴져요. 그럼에도 그때 있었던 한 가지 일은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요. 오늘은 친구들도 듣고 웃기다며 그런 일이 다 있냐고 신기했던 그 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20대 후반의 9급 공무원에 도전했어요. 멀쩡한 대학교를 나와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해 그래도 나름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뭔가 아쉬운 생활이었어요. 연봉은 물론 하는 일도 상관없지만 뭔가 미래가 하나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었죠. 게다가 따지고 보면 하루 종일 주말까지 밤낮 없이 구르는 중소기업에서의 삶이 뭔가 여유롭지 않아 내 할 일 하기가 힘들었어요.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에 연봉도 갈수록 오르고 특히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않아 좀 더 심리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생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편은 아니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악바리 정신이 있었던 저는 그 길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은 돈도 꽤 있으니 부모님에게 손 안 벌리고 노량진 고시원 하나를 잡았어요. 그때는 공무원 시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으니 남들이 많이 한다는 길로 하다 보면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고시원 생활에 접어든 저는 근처 학원도 다니면서 평범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 고시원에는 남자, 여자같이 살고 있었는데 층이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얼굴 볼 일은 없었어요. 어차피 공부하러 오는 마당에 여자라니 꿈도 꾸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다만 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세탁기나 주방은 한 층에 모여있기 때문에 가끔 공용 공간에서 여자를 마주치기도 했죠.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추레하게 다니는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 여자는 물론 없었어요. 그래도 사회생활할 때는 멀끔한 정장을 입고 다니는 제 모습에 반해서 저를 쫓아다니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가끔 그런 옛 추억에 젖을 때도 있었죠. 아무튼 고시원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드는 날 평소와 같이 공부를 하고 저녁에 빨래를 찾으러 공용 공간에 갔어요. 평소처럼 미리 빨래를 돌려놓고 책을 보면서 조금 복습한 다음에 시간 맞춰 빨래를 찾으러 갔죠. 마침 딱 끝나 있는 빨래를 빨래바구니에 담고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다만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정리를 바로 못하고 잠에 들어 다음 날이 됐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강의는 없고 자율학습만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일어나 빨래부터 정리하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꺼내다 보니 이상한 게 껴있는 게 보였어요. 바로 내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 여자 속옷이었어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면 노량진에 공부하러 와서 괜히 나를 못 이기고 여자 속옷이나 훔치는 이상한 남자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 일이 알려지면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죠. 저는 그래서 빨래방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가서 여자인 것처럼 보이는 빨래 바구니에 그 여자 속옷을 넣어놔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른 속옷을 챙겨 들고 빨래방에 갔더니 다행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볼세라 정신없이 속옷을 휙 숨겨놓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내 잘못도 아닌데 죄인이 된 것처럼 이러는 게 웃기기도 했지만 큰 일 나는 것보다야 낫다 속으로 생각했죠. 아무튼 그 일이 벌어진 지 이틀 뒤까지 저는 바보처럼 안심을 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공부를 하던 어느 날 빨래를 하러 공용공간에 갔는데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광경을 봤어요. 제 속옷이 상자에 담겨 있고 어떤 여자 글씨체로 이 속옷 주인 제 빨래에 섞여 있었으니 가져가세요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글쎄 제가 그때 여자 속옷을 빨래 바구니에 몰래 섞을 때 제 속옷도 같이 넣어버린 거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미쳤다고 자책하면서 부끄럽기도 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행히 제 속옷을 빨래 바구니에서 찾은 여성분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해서 다행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공용 공간에 내 속옷을 떡하니 놓다니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그 옷을 보고 가져가려는 찰나 공용 공간에 어떤 여성분이 들어왔어요. 저는 흠칫하면서도 이미 제 속옷에 손이 가고 있던 와중이라 아무렇지 않게 옷을 잡고 주머니에 쓱 넣었어요. 부끄러워서 후다닥 나가려는 찰나 그 여성분이 말을 걸더라고요. 그 속옷 당신 거냐면서 내 빨래 바구니에 섞여 있길래 변태인 줄 알았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너무 놀라서 해명하기 바빴죠. 저의 정신산만한 해명에 그 여성분은 이내 웃음을 팡 터뜨리더니 괜찮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공용공간이라 자기 빨래 흘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오랜만에 이렇게 여자랑 대화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설렘도 느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여자분은 생각보다 터프한 성격의 남자다운 성격을 가지고 계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공무원 공부하는 거냐며 틈틈이 같이 하지 않겠냐 그러시더라고요. 노량진이 수험생들의 성지인 이유가 사실 개인적인 것도 있다고 들어서 순간 그런 쪽으로 머리가 굴러갈 뻔했지만 본 목적을 잊지 않고 그러겠다 했죠. 그렇게 우리는 속옷이 뒤섞여버린 일화가 인연이 되어 같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몰래 서로의 방에 가서 속닥거리며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침대에 엎드려서 같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저에게 자기 몸을 붙이고 제 머리를 만지면서 후후 바람을 불더라고요. 책에 집중하고 있었던 제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이내 기분이 좋아지면서 귀가 빨개졌어요. 그분은 제가 엔돌핀이 도는 것을 안다는 듯이 제 귓가에 말을 하더라고요. 나 안아볼래 하면서 저를 꼬시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죠. 저는 너무 즐거운 나머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그녀를 안아주면서 입맞춤을 했어요. 혈기왕성한 남녀였던 저희 둘은 그렇게 고시원 방에서 억누르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하고 보니까 오히려 막혀있던 무언가가 뚫린 것. 마냥 공부에도 더 집중이 잘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부 2년 차였던 그녀는 안정권으로 시험에 합격했고 저도 1년 차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쉴 새 없이 공부한 끝에 합격할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에게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혈기왕성한 저 같은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욕망이 득실득실 끓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분이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줘서 이렇게 더 잘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서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는 어떻게 사는지 알 도리가 없지만 같은 공무원 세계에 있는 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혹여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더 멋진 모습으로 그녀를 꼬셔볼까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사연에서 아들 낳으라고 남편과 관계하는 모습까지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바람핀 남편을 둔 사연자라고 글 남긴 사람입니다. 저보고 아들 못 낳는다고 남편은 상간녀를 집안에 들였고 저는 참다 못해 집안을 뛰쳐나와 친정에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전 그 일이 있었던 직후부터 언니와 함께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다행히도 언니 친구분 중 법조계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도움도 받고 좋은 변호사 알려주시길래 찾아가서 이때까지 제가 당했던 서름, 7년간 당했던 수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날 남편과 시어머님과 통화했던 내용도 들려드렸고요. 그런데 이 증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네요. 당장 증거 수집 들어갔습니다.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저와 제 딸내미 데리고 녹음기 주머니에 넣고 찾아갔습니다. 막상 집 앞으로 가니 온몸이 떨리고 무섭더군요. 언니가 챙겨준 청심환 하나를 먹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전화로 전화했는데 집이 비었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이때다 싶어 딸내미 손 꼭 붙잡고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더군요. 빨래통 가서 남편이 입었던 속옷 있는 대로 다 봉지에 쌌습니다. 그 여자 속옷도 있길래 전부 다 봉지에 싸서 가방에 넣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집 위층에 올라가서 소화기 안에 숨겨놓고 소파에 앉아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리고 그 여자 기다렸습니다. 7시 40분쯤 8시 다 돼가는 시간에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리고 그 여자 남편 아니 그 남자 같이 다정히 넷이서 들어오더군요. 고기 냄새 풍기면서 말입니다. 억울했습니다. 저는 마음 아파서 밥도 못 먹고 물 한 모금 넘길 힘조차 없고 먹는 대로 다 토해내고 매일 저녁 우리 딸 얼굴 보면서 울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어린 년 데리고 좋다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외식이나 다니고 들어오자마자 앉아있는 저 보면서 싸늘해지는 표정 보고 마음 굳었습니다. 마음 굳혔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울고 불며 싹싹 빌어도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고. 주머니에 얼른 손 넣어서 녹음기 버튼 눌렀습니다. 들키면 끝이다. 정말 우리 딸과 나 비참하게 보상받지 못한 채 살아야 한다는 마음에 정말 독하게 마음 먹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보자마자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놓냐고 썩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마음 먹고 말했습니다. 이 집 공동명의고 이혼할 테니 재산 분할하자고. 그리고 상간소송으로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전 남편이 할 테면 하라고 증거가 있냐면서 소리 지르길래 어떻게든 신고할 거라고 7년간 인격이라고는 존중 못해주고 아들 못 낳는다고 내쫓은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리고 오빠까지 절대 용서 못한다고. 내가 지금 집에서 쫓겨난 이유가 아들 못 낳는 것 때문 아니냐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달려오셔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2대씩이나. 그리고 제 머리채 잡고 소파 있는 쪽으로 던졌습니다. 일부러 소리도 더 크게 지르고 주머니에서 녹음기 빠져나올까봐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더니 시아버님은 방에 들어가시고 또 그 여자도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여자 따라 들어가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들으라고. 그리고 거실에 앉아 종이랑 볼펜 꺼내놓고 우리 딸 양육권 전적으로 앞으로 저한테 있다는 각서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딸 찾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 만나지도 그리고 이혼한 후에 양육권 주장하지 말라는 내용 써서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양육비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라 하고 이 100만 원은 우리 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받는 걸로 썼습니다. 시어머님이 그까짓 거 찍고 먹고 떨어지라고 애 가지고 그냥 떨어지라고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녹음기 돌아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집 못 준다고 하길래 저 소송 건다 하고 더 이상 구역질 나서 못 있겠다고 그 각서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화기에서 속옷 숨겨둔 거 가지고 병원 가서 뺨 맞은 거 머리채 잡혀서 혼난 거 진단서 끊고 집에 돌아와 우리 딸 밥 먹이고 저도 밥 먹었습니다. 꾸역꾸역 밀어넣고 밤을 샜어요. 날 박자마자 유전자 센터 검사하는 곳 찾아가서 남편 속옷, 그 여자 속옷, 제 칫솔 드렸어요. 남편 속옷에 제 DNA 말고 다른 DNA가 있는지, 그 여자 속옷에 남편 DNA가 있는지 봐달라고 검사 의뢰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언니 친구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차라리 녹음하고 비디오 찍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지고 모르는 방법이라서 이런 건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입고 난 속옷 가지고 검사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언니도 그 말 듣고 이거다 싶어서 입고 난 속옷 빨래통 뒤져서 DNA 의뢰한 거고요. 의뢰한 후에 쉴 틈 없이 변호사 찾아가서 진단서 드리고 내일 감식 의뢰 나오면 소송 준비하자고 해서 그날은 집에 돌아가서 우리 딸과 놀아주고 몇 년 만에 우리 딸 손잡고 엄마 손잡고 외식 나갔습니다. 미련 같은 게 싹 사라지고 내가 왜 진작 이렇게 이혼을 안 했을까? 딸에게 아빠라는 존재보다 자유와 웃음이 더 필요하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후회하면서 그날 맘껏 웃고 맘껏 먹고 맘껏 즐기고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에 눈물도 나고 그렇게 엄마와 딸내미와 함께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DNA 감식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더군요.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리고 남편. 번갈아서 전화가 왔고 핸드폰 배터리 빼고 DNA 검사 의뢰한 기관 찾아가서 결과 받으러 갔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 속옷에서 남편 정액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팬티에만 묻어 있었다. 결과 받고 집에 갈까 하다가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서류 뺏어가실까 하는 두려움에 바로 변호사님 찾아가서 서류 드리고 소송 준비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언니와 형부께 결과 말씀드리고 모두 잠자리에 누울 무렵 문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인터폰을 봤는데 시어머님과 남편,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속옷들이 없어졌을 뿐더러 DNA 감식한다는 문자를 보냈으니까요. 불안감에 떨게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느낀 감정들 하나하나 다 느끼게 할 순 없어도 불안감에 떨며 죄책감이라도 들게 하고 싶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안 받으니 찾아온 거겠죠. 문 열었습니다. 당당하게. 시어머님 저 끌고 시댁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더군요. 집에 가자고 우리가 미쳤었다고 하면서요. 형부랑 언니가 막아주고 할 말 있음 할 말만 하고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계속 잘못했던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자기가 미쳤었다고 그냥 해본 거라고. 화나고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서 그냥 쫓아냈습니다. 현관 앞에서 소리 지르고 벨 누르고 문 두드리길래 자꾸 이렇게 행패 부리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계속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증거라고 하니 도망가더라고요. 신혼 초에는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 사람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이었는데 미쳤죠 제가. 여튼 다음날 저는 핸드폰 번호를 바꾸러 갔어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마음도 정리할 겸 혼자 공원에 앉아서 바람도 쐬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괜히 흔들릴 것만 같고 이런 감정에서는 고소고 뭐고 또 다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아 감정을 추스리고 저희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난장판이더라고요. 저희 엄마께서 화초를 좋아해서 화분을 많이 키우시는데 그 화분이 다 깨져 있고 엄마는 울고 있고 경찰도 와 있고 무슨 일인가 싶어 경찰 아저씨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지금 남편분과 시어머님께서 저희 엄마께 폭력을 휘두르셨다고 하더군요. 앞집에서 큰 소리가 나서 신고했다고. 순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어떻게 7년간 같이 몸 맞대고 살았던 사람인데 미운 정이라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였나 싶더군요. 이런 사람이랑 살려고 아동바동 애썼던 바보 같은 제 모습도 순간 스쳐 지나가고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를 일단 달래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자 하고 마음 먹었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남편분이랑 시어머님 서해 가서 조사받고 있다고 좋게 끝날 거죠? 하고 당연하게 물어보시길래 아니요 고소할 거예요 라고 하고 경찰 아저씨 일단 보내고 엄마 상태를 봤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군요. 나 하나 때문에 결혼 잘못해서 이렇게 엄마가 고생하는구나. 엄마뿐만 아니라 언니도 형부도 모두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흔들리려고 했던 내가 멍청한 인간이구나 하고 이 악물고 엄마 모시고 병원 가서 진단서 끊었습니다. 어깨가 뻐근하고 허리도 아프다고 해서 엑스레이 찍고 했더니 허리는 문제가 없는데 어깨에 작은 탈골상을 입었더라고 하더군요. 진단서 끊고 고소하려고 경찰서에 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쓴 경위서 보니 과감도 아니더군요. 그냥 저희 엄마께서 혼자 엎어지고 화분도 저희 엄마가 혼자 깬 거라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자기 둘을 협박했다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희 엄마 혼자 화분 못 드십니다. 언니나 형부가 가끔 올 때 도와줘서 모래 관리도 하고 위치도 옮기시는데 어떻게 저희 엄마가 던졌다고 경위서를 씁니까?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고소장 접수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상대하지도 말자 하고 맘먹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사과나 받으려고 시작한 짓 아니니까 그동안 찾아오지도 않고 배짜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어차피 뭐 그러려니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곧 그 사람들은 피 눈물 흘릴 테니까요. 엄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고 말을 건넸는데 말로는 괜찮다, 괜찮아 하시는데 어찌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지 며칠 뒤 또 찾아왔더라고요. 그날만큼은 달랐죠. 화도 내보고 나도 할 말 못할 말 다 해볼까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싶어 그냥 그렇게 숨었어요. 또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고 찾아와도 문 안 열어주고 그냥 한마디로 개무시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재판 날짜까지 조용했어요. 소송 준비도 다 마치고 고소장도 접수하고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시간들 흘러보내고 행복한 일만 생각하며 그렇게 재판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재판 당일 그냥 마음이 덤덤하더군요. 사람이 한순간에 너무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아무런 감정 없이 처리하고 생각하고 끝내려 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너무 바뀌어버렸나 싶네요. 저는 저와 저희 언니 그리고 변호사분과 함께 법정에 섰고요. 남편 쪽은 남편 시어머님, 변호사 이렇게 섰네요.
남편 쪽은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미 증거가 충분했고요. 우리 딸 친권도 저한테 왔고요. 전 남편은 부모 행사할 권리가 이제 아예 없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받게 되었고 무엇보다 상간죄가 커서 이혼도 바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단 침입, 폭력 행사 등등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고 합의하려는 시도도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재판에서 반영되었고 저와 엄마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도 판사님이 크게 고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결과적으로 감방 들어갔어요. 제가 보낸 시간만큼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 반성했으면 좋겠네요. 자기가 얼마나 저에게 아픔을 줬는지 안에서 느꼈으면 해요. 다는 아니더라도 진짜 제가 느꼈던 아픔 반만이라도 느꼈으면 싶네요. 아, 그리고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남편과 만났던 그 여자 술집 여자였네요. 그 여자분 빚 갚아준 남편한테 고마워서 만나게 된 것이라고 그랬나봐요. 하지만 그 여자도 벌 받았고 지금 저는 만족해요. 더 이상 욕심은 과욕이라고 생각하네요. 이제 행복할 수 있다는 것과 자유라는 것에 대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요. 이젠 저희 행복만 남은 것 같네요. 마음도 편하고 솔직히 요즘 좀 많이 행복하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하찮은 존재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제 행복을 찾고 제 인생도 찾고 무엇보다 딸도 찾고 제 목숨까지 찾았네요. 제게 힘내라고 응원해주신 분들, 또 기도해주시겠다는 분들, 그리고 꼭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강하게 행동하라고 법에 대해 알려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 민지 엄마는 새 삶을 찾으러 갑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